1860년 9월 프랑크푸르트. 가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질렀습니다. 빛은 부드러웠지만 공기는 이미 차가웠고 창문 너머 거리에서는 마차 바퀴 소리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72살.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온 지 28회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플루트를 몇 곡 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은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그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막 눈을 감은 이 초라한 노인이 앞으로 100년이 넘도록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살아생전 72해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고 책은 팔리지 않았으며 세상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겔이 강의실을 가득 채울 때 그의 강의실에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지성들이 그를 비웃었고 어머니조차 그를 쫓아냈습니다. 사랑한 여인은 그를 외면했고 친구는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홀로 작은 방에서 홀로 글을 썼습니다. 홀로 생각했습니다. 홀로 버텼습니다. 그것이 30년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 긴 세월을 혼자서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노인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쇼펜하우어가 태어난 그 항구 도시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72살에 홀로 눈을 감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88년 2월, 단치. 지금은 폴란드 땅이 된 그 항구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단치인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이 호시탐탐 이 도시를 집어삼키려 했고 상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자유도시로 살아온 그곳의 운명이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 해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인리히,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섬세하고 교양이 있었으며 자유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심이 강했고 어느 권력에도 굽히기 싫어했습니다. 단치이가 프로이센에 합병되던 1793년, 그는 가족을 데리고 함부르크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도시를 떠나면서도 아무것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듯 전 재산을 챙겼습니다. 5살 아르투어의 손을 잡고. 그러나 하일리히에게는 아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깊은 우울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유도 없이 침울해졌고 그럴 때는 며칠씩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두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 문을 닫고 있을까요? 5살짜리 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하나, 29살. 어머니는 활발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를 좋아했고 사람들을 좋아했으며 사교를 즐겼습니다. 훗날 소설가로 이름을 날릴 만큼 재능이 있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그녀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손님들 사이에서 빛났지만 정작 자기 아들 앞에서는 그 빛이 꺼지곤 했습니다. 어린 아르투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의 저택은 넓었습니다. 방이 여럿이었고 가구는 좋았으며 식탁에는 매일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의 공기는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우울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저택 어딘가에서 글을 썼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아이는 혼자 놀았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아이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지 않을까요? 왜 어머니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을까요? 대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아이의 가슴 안에 쌓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1797년 9살이 되던 해에 여동생 아델레가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늘었지만 아르투어의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아들을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르아브르의 사업 파트너 가문에 맡겨 프랑스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교육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달랐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10살이었는데 혼자였습니다. 프랑스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온 아르투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혼자가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05년 봄이 왔습니다. 17살의 아르투어는 그때 아버지의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인이 되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들은 싫었지만 따랐습니다. 그날 오후 창고를 나서는데 사람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버지가 운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창고 건물 옆 좁은 수로에서, 물 속에서 사고인지 스스로 뛰어든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오랫동안 우울 속에서 살았던 남자.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그 봄날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17살의 아르투어는 운하 앞에 섰습니다. 멍하니 그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의 내면 어딘가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을 돌멩이가. 왜 아버지는 혼자 가셨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세상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아픔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17살 소년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르투어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요. 혼자였습니다. 이해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아르투어는 상인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르투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화물을 점검했습니다. 거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살이 지나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곧 함부르크를 떠났습니다. 바이마르로 이사했습니다. 문인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문학 살롱을 열었습니다.
요하나의 살롱은 유명해졌습니다. 괴테도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빛났습니다. 아들은 함부르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인 견습생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아버지의 명령은 살아 있었습니다. 2년을 버텼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아르투어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슨 철학자가 된다는 거냐. 현실을 보아라. 하지만 아르투어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1809년 21살의 나이로 괴팅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칸트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칸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책을 통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어떤 스승과의 만남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처음 칸트의 책을 집어든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기숙사 방은 좁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못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고.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라고. 진짜 세계는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아르투어는 책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함부르크의 어두운 운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냉랭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내가 보아온 세계는 전부가 아니었다. 표면 아래에 무언가 더 있다. 나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칸트를 읽고 플라톤을 읽고 다시 칸트를 읽었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특이한 학생으로 기억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고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칸트가 말한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교수가 당황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씨, 칸트의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교수님의 논리라면 결론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료 학생들은 그를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언제나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한 언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깊은 우울에 빠져야 했을까요? 왜 세상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칸트가 그 질문들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1813년 쇼펜하우어는 예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어머니가 있는 바이마르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살롱에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괴테가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지성. 온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있는 사람. 처음 만나는 날 아르투어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신이 요하나의 아들이군요. 무슨 공부를 합니까? 철학을 합니다. 철학? 괴테가 약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요?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내일 저녁 다시 와서 이야기합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괴테는 당시 빛과 색채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있었고 쇼펜하우어는 그 연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침에 만나 실험을 하고 저녁에는 긴 토론을 벌였습니다. 괴테는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침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씨, 색채는 빛과 어둠의 결합에서 나온다고 나는 봅니다.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색채는 눈의 망막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괴테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10년을 연구한 것을 당신은 너무 쉽게 뒤집으려 하는군요. 진실 앞에서는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 안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토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괴테와 쇼펜하우어는 근본적으로 세계를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괴테는 세계를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빛과 색채, 자연의 조화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 뒤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름다운 표면 아래에는 눈먼 욕망이, 끝없는 고통이 있다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마르의 거리, 저녁 불빛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선생님, 세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괴테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그 아래에는 멈추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게 진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소. 그것이 우리를 짐승과 구별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 능력도 결국 욕망에서 나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아름다움조차도 고통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괴테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세계를 함께 바라볼 수 없겠군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류는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도 결별이 왔습니다. 아들의 원고를 한번 읽고 나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글은 아무도 읽지 않을 거야. 아르투어가 대답했습니다. 저의 책은 어머니의 책이 모두 잊혀진 후에도 읽힐 것입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나가거라.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26살의 쇼펜하우어는 바이마르를 떠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번에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외로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814년부터 1818년까지 쇼펜하우어는 드레스덴에 있었습니다.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작고 검소한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침대 하나. 창밖에는 도시가 있었지만 그는 창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품어온 질문들, 칸트를 읽으며 발견한 것들, 괴테와의 토론에서 얻은 것들, 그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동안 쓰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쓰다가 지우고 지우다가 다시 썼습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그 4년 동안 그는 가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좁은 방에서 벗어나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아름다운 도시들이었습니다. 햇살은 황금빛이었고 바다는 깊고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는 더 외로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광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를 다니는 동안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시도했습니다. 카롤리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녀를 보고 처음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일을 오래 가슴에 담았습니다. 왜 그는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것일까요? 왜 따뜻해지려 하면 더 차가워지는 것일까요? 1820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의 강사로 임용되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당시 헤겔은 독일 철학계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항상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철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진실 앞에서는 허명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강의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강단에 섰습니다. 강의실을 바라보았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빈 의자들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빈 의자들이. 쇼펜하우어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명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강의를 접었습니다. 이듬해 베를린에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플로라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43살이었습니다. 그는 청혼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 늙은 쇼펜하우어 씨가 포도를 가져다 주었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청혼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2번 다시 사랑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마나임,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를린에 남아있던 헤겔은 그의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떠받들던 황제 같은 철학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쇼펜하우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방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만들어갔습니다. 실패한 사랑이, 텅 빈 강의실이, 거절당한 청혼이, 그것들이 그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더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 4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한 도시에 정착합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1833년 여름,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45살이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떠돌다가 마침내 이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방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침대 하나. 창 밖에는 마인 강이 보였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은 많았습니다. 벽 한 면이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칸트, 플라톤, 인도의 고대 경전들, 손때 묻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방 안에서 쇼펜하우어의 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오전 내내 글을 썼습니다. 오후 2시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확히 2시간.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일요일도, 비가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작은 푸들 한 마리만이 그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개에게 아트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도의 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보다 개가 더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개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꼬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 곁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트마는 매일 밤 책상 옆에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818년에 쓴 책이 있었습니다. 30살에 완성한 책이었습니다. 드레스덴의 작은 방에서 4년을 쏟아부은 책이었습니다. 출판되던 날 쇼펜하우어는 설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드디어 누군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판매 부수 0점. 한 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절판이 되었습니다. 창고에 남아있던 책들은 10년 뒤 폐지로 처분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은 날 밤, 쇼펜하우어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트만은 발밑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아마도 세상은 나를 이해하기에 아직 이르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세 문장이었습니다. 그 세 문장으로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은 이 노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2시 마인 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아트마를 데리고 지팡이를 짚고 느리지 않게 빠르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점에 들를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이 꽂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있더라도 제일 구석, 제일 아래 선반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꺼내 보지 않은 채로 그는 손을 뻗어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점을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느낌을,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외면하는 그 공허함을, 혼자 옳다고 믿는데 그 믿음조차 흔들리는 그 밤을. 쇼펜하우어의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평소와 똑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 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고요했습니다. 식당들은 닫혔고 거리는 조용해졌으며 어딘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창밖에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아트마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강이 얼었다가 녹았습니다. 나무에 싹이 텄다가 잎이 지고 다시 싹이 텄습니다. 그것이 10번 반복되었습니다. 15번 반복되었습니다. 20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글을 썼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봄이 되면 썼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썼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창가에서도 썼습니다. 겨울이 되어 손이 시려도 썼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838년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받은 날, 쇼펜하우어는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생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말은 그 냉랭한 이별의 말이었습니다. 저의 책은 어머니의 책이 모두 잊혀진 후에도 읽힐 것입니다. 오만했던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소설들은 이미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책도 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50살 무렵이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사가 쉬라고 했습니다. 글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대답했습니다. 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써야 합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1844년 처음 책을 낸 지 26년 만에 개정증보판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팔렸습니다. 아주 조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여전히 헤겔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대학들은 헤겔의 언어로 가르쳤고 철학 잡지들은 헤겔을 칭송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헤겔을 가리켜 지적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보다 헤겔의 후계자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있었지만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아끼면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코트를 더 오래 입었습니다. 난방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책은 샀습니다. 항상 책은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진실을 쓰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읽히든 읽히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쓴다는 것이다. 진실은 기다릴 수 있다. 시간은 결국 내 편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마음을, 세상이 틀렸다고 말해도 자신의 길을 가는 그 마음을,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쇼펜하우어는 그 외로움을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웃집 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저녁 식탁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떠들고 어머니가 웃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창 앞에 한순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트마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개를 안아주었습니다. 올해 그날 밤 일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 철학자 책 읽어봤어? 헤겔 말이야. 응. 요즘 다들 읽더라. 쇼펜하우어는 그 대화를 들으며 지나쳤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글을 쓰는 것. 그것이 그의 하루하루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봄은 해마다 왔습니다. 강변에 벚꽃이 피었다가 졌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며 산책을 한 것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트마가 늙었습니다. 털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아트마가 죽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날 울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도 울지 않던 사람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던 사람이 그날 작은 개의 죽음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새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다시 아트마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그 두 가지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트마와 글쓰기. 봄이 왔습니다. 다시 글을 썼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다시 글을 썼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다시 글을 썼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다시 글을 썼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30대였고 40대였고 50대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먼 미래 언젠가는 누군가 이것을 읽을 것이라고. 그것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는 그것. 세상이 외면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쇼펜하우어에게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3살이 되던 1851년에 새 책을 완성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부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긴 세월을 혼자 버텼는지를 보았습니다. 책이 팔리지 않았고 강의실은 텅 비었으며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안에는 대체 무슨 말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는 그토록 확신하며 계속 썼던 것일까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18년 쇼펜하우어가 30살에 완성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긴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의 진짜 모습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먹고 싶다. 쉬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 욕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채워지면 잠깐 만족했다가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원하는 것을 전부 얻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에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강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고 계속 흐릅니다. 그것이 의지입니다. 눈먼 힘입니다.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는 것도 의지입니다. 새가 둥지를 짓는 것도 의지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도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받습니다. 원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얻어도 금방 또 원합니다. 그것도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지루합니다.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너무 어둡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이 사람은 분명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가 여기서 멈추었다면 그의 철학은 그냥 절망의 철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그림을 보는 순간, 위대한 글을 읽는 순간,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의지에서 벗어납니다. 원하는 것도,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잠시 사라집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됩니다. 그것을 쇼펜하우어는 순수한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음악을 듣다가, 어떤 풍경을 보다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해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에서 진정한 도덕이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였습니다. 욕망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고. 이 세 가지가 쇼펜하우어의 답이었습니다. 1818년 책이 창고에서 폐지가 되던 날로부터 33년이 지났습니다. 그 33년 동안 쇼펜하우어는 글을 썼고 아무도 읽지 않았으며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1851년 쇼펜하우어는 오랫동안 쓰던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소품과 부록이라는 뜻의 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지난 30년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글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편지가 더 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까? 석 달이 지나자 신문에 서평이 실렸습니다. 짧았지만 처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서평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63살이 되어서야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에는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이것을 읽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얻어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지루하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이것을 읽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팠지만 너무 정확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강건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고독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마주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을 읽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아온 노인이 쓴 말이라는 것을 알고 책은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에서 유럽으로 대학생들이 읽었습니다. 음악가들이 읽었습니다. 작가들이 읽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위로받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 고통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조건이라는 것.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여전히 허전한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 질문들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사상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계의 본질은 눈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입니다. 둘째, 예술이 잠시나마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도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다는 것.
그 깨달음에서 진정한 친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특별히 사랑한 예술이 있었습니다.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이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의지와 닿는다고 했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은 어떤 것을 표현합니다. 사람을, 풍경을, 사건을. 하지만 음악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 자체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것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것,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그곳. 쇼펜하우어가 밤마다 플루트를 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음악이 하루의 고통에서 잠시 그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음악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를 들으면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것. 가사도 아니고 추억도 아닌데 그냥 울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순간입니다. 의지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 순간. 살아있음이 아프지 않은 그 짧은 시간. 그것을 위해서라도 음악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술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쇼펜하우어가 옳았다는 것을. 그가 말한 것들은 이후 심리학이, 뇌과학이, 철학이 조금씩 증명해 갔습니다. 인간이 쉬지 않고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원함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세상이 오기까지 그는 예순을 훌쩍 넘어야 했습니다. 1851년 이후 쇼펜하우어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편지가 왔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선생님의 글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덜 외롭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65살이었습니다. 66살이었습니다. 67살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철학도들이 프랑크푸르트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커피숍에 가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쇼펜하우어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낯선 일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그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는 화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원하던 것은 이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원하던 것은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859년 71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산책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시간이 1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이 30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썼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폐렴을 앓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1860년 봄, 마지막 봄이 왔습니다. 마인 강변의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아름다웠습니다. 언제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플루트를 몇 곡 불었습니다. 아트마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정부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주 고요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폐렴의 재발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지인들이 왔습니다. 신문에 짧은 부고가 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시작되는지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그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 속에 고요히 앉은 노인. 식어버린 커피잔. 그의 발 아래에 아트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주인을 기다리며 그 짐승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떠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조용했습니다. 그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트마만 없었습니다. 아트마는 조금 뒤 따라갔습니다.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습니다. 시장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쇼펜하우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경고했던 것들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견했던 것들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4년이 지난 1864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쇼펜하우어 철학 강의가 열렸습니다. 수강생이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 5명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일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1854년의 일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독일의 한 작곡가가 그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였습니다. 바그너는 당시 오페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막혀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쇼펜하우어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바그너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못했습니다. 4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1년 동안 4번을 더 읽었습니다. 바그너는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감동이 음악이 되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의 가장 위대한 작품. 그 오페라 안에는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욕망, 고통, 그리고 죽음을 통한 해방. 쇼펜하우어는 살아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그너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철학이 저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쓰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바그너만이 아니었습니다. 1865년 21살의 청년이 라이프치히의 고서점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책을 사서 하숙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훗날 니체는 기록에 남겼습니다. 내 삶에서 쇼펜하우어를 읽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에게 배웠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욕망을 긍정하라고. 그 반론이
그 싸움이 유럽 사상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니체를 이해하려면 쇼펜하우어를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니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거인의 탄생이었습니다. 1870년대에는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쇼펜하우어를 읽었습니다. 프로이트는 훗날 인정했습니다. 내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실은 더 깊은 무의식에 끌려다닌다는 생각. 쇼펜하우어가 이미 말한 것을 프로이트가 심리학의 언어로 다시 쓴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레프 톨스토이가 읽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쓰던 톨스토이는 쇼펜하우어를 읽고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삶의 고통, 죽음의 의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들은 쇼펜하우어의 질문이었고 톨스토이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은 쇼펜하우어를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글은 가장 아름다운 독일어로 쓰인 철학이다. 그리고 그 철학이 자신의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생 동안 쇼펜하우어의 격언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연구실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삶의 지혜에 관해서는 쇼펜하우어보다 현명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사무엘 베케트, 토마스 하디, 구스타프 말러, 카를 융. 그들 모두 쇼펜하우어로부터 왔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죽었을 때 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 그를 모르는 지성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의 책은 독일어로만 몇백 권이 팔렸습니다. 20세기에는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죽었을 때 그의 강의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천 개의 대학에서 그를 가르칩니다. 죽었을 때 어머니는 그의 책이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소설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살아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이 결국 맞았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쇼펜하우어의 글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방 구석에서, 도서관의 낡은 열람실에서, 잠 못 드는 새벽 침대 머리맡에서, 그리고 읽다가 멈춥니다. 고개를 듭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72살의 노인이 150년 전에 쓴 말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당신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30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30년 동안 그는 가장 깊이 생각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더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안에,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안에,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고통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것은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탐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조건이라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다고. 그 말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 진실은 기다려줍니다. 쇼펜하우어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따라올 때까지. 모든 것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진실에 가까운 것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버텨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계속해온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생각한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랬습니다.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멈출 수 없는 것이, 남이 뭐라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하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혼자서 끝까지 써낸 사람. 그가 남긴 것은 두꺼운 책들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것은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은가? 왜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가? 그 고통에서 어떻게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질문입니다. 처음 이야기가 시작된 그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60년 9월 프랑크푸르트. 식탁 앞에 고요히 앉은 노인. 식어버린 커피잔. 발 아래에 조용히 앉은 아트마.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날 세상을 떠난 노인이 남긴 생각들이 바그너의 음악이 되었다는 것을, 니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프로이트가 되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책상 위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에 닿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외로웠고 사랑에 실패했으며 인정을 너무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그 질문을 품고 오늘을 사는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이 증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습니다.